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자 노인입니다. 나이는 숫자니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남편과 젊었을 때부터 방앗간을 운영해 왔어요. 시장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손님들의 애정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죠. 그 결과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고 다들 장성해서 시집 장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인 상가 두 채와 지방에 수백 평의 땅을 마련했네요. 남편과 저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상가의 월세도 꾸준히 잘 들어오긴 했지만 방앗간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방앗간에서 떡을 만드는 것은 저희 인생의 큰 의미이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어서 죽는 그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기로 했죠. 저희는 일터와 집만 오갔고 별다른 취미가 없었어요. 집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어느 날 드라마에서 부모가 죽을 병에 걸린 연기를 하며 자식들을 속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는 따라해보고 싶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답니다. 아이 여보, 우리도 저거 해볼까? 아니 내가 시한부라고 속이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어? 아이고 그런 무서운 장난을 왜 해? 우리 집 자식놈들이 예의도 없고 이기적인 놈들이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요놈들이 시집장가 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고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해서 몇 억씩 뜯어갔잖아. 그런데 그 사업 다 망해먹고 빌빌거리면서 살잖아. 셋 다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들 있다고. 그거야. 우리가 지원을 끊어버렸으니 별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거지. 우리가 돈만 줬어봐. 또 헛짓거리하면서 돈이나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애들이 우리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들의 마음을 알아보자는 거야. 드라마 속 남자처럼 내가 시한부 연기해 볼게. 저는 남편에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일러뒀습니다. 사람이 해선 되는 장난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장난이 있으니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강하게 못을 박아뒀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볼 일이 있다고 오후에 방앗간을 나갔고 저는 저녁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아들과 딸이 와 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 둘과 사위까지 와서 걱정의 눈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될 때까지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야? 가난 말기라니. 치료도 못 받는다며? 그게...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쓱 쳐다봤어요. 시름시름 앓는 연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남편에게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니들 아버지가 평소 술을 좋아하더니 저렇게 됐다.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집에서 남은 시간 보내기로 했지. 안 그래도 니들한테 연락하려고 했다. 엄마도 참... 이런 상황에 일하러 다녀오신 거야? 대단하시네. 우린 소식 듣자마자 충격받아서 온몸이 떨려 죽겠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다 우리 자식들이 불효를 했기 때문이야. 엄마, 미안해. 큰아들이 대표로 사과를 하길래 그래도 사람답게 컸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다 같이 모인 김에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겠다며 거실에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안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애들 마음 알았으면 됐잖아. 거실에 상 차리고 있으니까 밥이나 먹어. 아니야, 조금 더 있어봐.
아이, 술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아이, 참 그 정도만 하라니까 그러네. 아휴,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오. 남편이 시한부 연기를 계속하길래 그냥 두고 보기로 하고 거실에 앉아 자식들이 차려준 밥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겼고 자식들 모두 술잔을 수차례 기울이더니 얼큰하게 취했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서운한 게 있었는지 저에게 주사를 부리더군요. 엄마,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세요? 사업 한 번씩 망했다고 추가로 지원을 안 해줬잖아. 지금 우리 새 중소기업 다니면서 250만 원씩 벌고 있다고. 처자식 있는 나랑 둘째는 맨날 마누라한테 욕만 먹고 있어. 맞아, 엄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일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 많은 재산을 왜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거야? 그냥 자식들한테 시원하게 풀어주면 안 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두 아들의 말을 듣고 씩 웃고 말았는데 막내딸이 저를 흘겨보면서 말을 잇더라고요. 엄마, 나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엄마 아빠 자식인데 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남들은 우리한테 금수저다 뭐다 하면서 걱정 없이 사는 줄 안다고. 얘들아, 미안한데 그동안 니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줬고 결혼자금에 신혼집 그리고 사업자금도 크게 마련해줬잖아. 니들한테 들어간 돈 자그마치 10억은 넘는다.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우린 재산을 기부하기로 예전부터 결정했었어. 뭐? 기부? 지금 장난해, 엄마?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다고 큰 소리야? 우리 사는 꼴이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유산 넘겨줘. 오빠들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말 맞췄던 거 그만 숨기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자고. 그러자 큰아들이 저를 빤히 보더니 엄마, 우리 집 재산 얼마나 돼? 상가랑 땅이랑 방앗간까지 하면 대충 50억 되려나? 아니 7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돈 이제 그만 우리한테 풀지?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싶어 그냥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사위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확실하게 하고 집을 나가자며 달력 한 장을 찢어오더군요. 안방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니 남편에게 유언장을 쓰자고 했답니다. 상가 명의랑 집 명의 그리고 통장까지 모두 아버지 명의죠? 아버지, 우리 유언장 같이 씁시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 우리한테 남겨주고 떠나세요. 유산은 4-3-3으로 나눠줘요. 내가 장남이니까 4.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형이 4야? 똑같이 3-3으로 나눠. 맞아, 오빠. 오빠가 뭔데 4를 가져가? 똑같은 자식이니까 공평하게 나누란 말이야. 이것들이 장남을 우습게 보네. 야, 나중에 재산은 누가 지내냐? 니들이 아버지 제사 지내줄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꼴랑 제사를 오빠가 지내겠다고 4를 가져가는 건 어이가 없지. 우리가 같이 자랄 때도 항상 장남이라고 특혜받았잖아. 특혜는 무슨... 야, 장남이라 기대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 기집애가 지금 오빠한테 대드는 거야? 야, 니들이 모르나 본데 장남은 원래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집안을 위해 여윳돈을 더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고. 그러니까 긴 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자식 셋과 며느리들, 사위는 언성을 높이며 유산 배분에 대해 엄청 싸우더군요.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술이 들어가니 취중 진담이 나오나 봅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바닥을 드러낼지 이를 악물고 관전했죠. 이윽고 자식들은 원만하게 협의가 됐는지
남편 손에 볼펜을 쥐어쥐고 큰아들이 그의 손을 잡고 유언장을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유산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가겠다는 내용이었죠. 그이는 그 꼴을 보고도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인감도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찾지 못해서 저에게 도장이 어딨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꽉 깨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장을 못 찾고 남편의 엄지손가락에 지장을 묻히더군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세요? 힘 빼요.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곱게 지장 찍어요. 형, 우리 아버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사업자금 한 번 주더니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근데 지금은 유산 주는 게 아까워서 힘쓰고 있잖아. 야, 임마.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힘 좀 쓰자. 이제 우리 인생길이 쭉 펴질 순간이 코앞이라고. 어서 거들어. 아빠,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힘 빼고 빨리 찍자. 우리도 집에 가야지.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욕심만 그득그득해졌나 보네. 아빠, 그 많은 돈 엄마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한테 바로 물려주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얼른 찍어. 아빠가 이렇게 알아서 저 세상 가준다니까 예상보다 일찍 유산 받겠다. 아빠 땡큐. 남편은 자식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됐고 더는 시한부 연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따귀를 세게 날려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부모가 죽게 생겼는데 니들은 유산 챙길 생각 먼저 하냐? 뭐?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지장 찍으라고? 예끼 못돼 처먹은 놈들아! 그이의 호통에 자식들 모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큰아들이 놀라더니 막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곧 죽을 양반이 왜 흥분하고 지랄이에요? 얼른 자빠져서 지장이나 찍어요. 나 안 죽어? 니들한테 장난 좀 쳐봤다. 시한부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쇼를 벌여봤다고. 근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돈 챙길 생각뿐이네.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키웠다니 억울해서 사지가 떨린다 이놈들아. 뭐요? 지금 우릴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네. 니들 속을 훤히 알게 됐으니 쇼는 그만하련다. 그리고 유산을 니들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는 줄 알아. 남편이 호통을 치자 자식들 모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술이 들어가니 별 생각이 다 들었고 그동안 남 밑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싸가지 없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이는 거실에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는 국자를 집어들더니 아들놈들 사위, 딸, 며느리 구분 없이 머리통을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호통치며 꺼지라고 했더니 겁을 먹은 자식들 모두 꽁진하게 달아났답니다. 남편은 한숨을 연신 내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인 거지? 우리가 바빠서 제대로 못 키운 건 사실이잖아. 우리 탓이지 뭐. 아니, 우린 최선을 다해 키웠어. 바쁜 와중에도 가정교육 제대로 시켰고 제도권 공부도 확실하게 밀어줬고 대학도 보내주고 사업 결혼 다 시켜줬어.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고. 근데 애비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유언장을 쓰게 해. 제사밥 처먹으려면 지장 찍으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다른 집 자식들도 저럴까? 글쎄,
뭐 없진 않겠지. TV 보면 별의별 자식들이 뉴스에 나오잖아. 여보, 그만 화내고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 앉아. 그래, 지금으로선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겠어.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오늘 있었던 일 기억 안 나도록 잠이나 실컷 자야겠어.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자식들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저희를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며 내쫓았답니다. 저희도 사람이라 자식들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시간이 좀 흐르고 감정이 풀리면 다시 보든 말든 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이 진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이가 끙끙 앓고 식은땀을 흘리길래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 말기고 암이 퍼져버려 수술과 치료는 무의미하다는 소견을 듣게 됐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이는 병원 치료를 무시하기로 하고 집에서 약만 먹으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남편이 진짜 아픈 상황이니 집으로 모이라고 했죠. 자식들은 모두 슬픈 눈으로 달려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남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심한 자식들 때문에 속이 망가져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처드렸던 건 모두 잊으세요. 저희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하루라도 더 사시고 떠나세요. 아빠, 우리가 남은 기간 돌봐드릴게. 아빠가 어릴 때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거 그대로 갚아드릴게. 그이는 진짜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떠나지 않던 자식들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말기암이야? 지금 쇼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니들도 약봉투랑 진료서 다 봤잖아. 그렇지. 그럼 진짜 시한부인 거네? 엄마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니들 하던 대로 해라. 그냥 솔직하게 유산 나눠달라고 해. 에이, 엄마가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네. 우리 다 정신 차렸어. 그날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 또한 엄청 했단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가 모든 재산 받으셔야지. 물론 정해진 거지만 엄마가 다 받으셔. 우린 욕심 없으니까. 지금 사는 것도 꽤 만족한다고. 그게 진심이면 그렇게 하자. 내가 모든 재산 관리할게. 그리고 난 니들한테 유산 안 준다. 전 재산 기부할 거야. 뭐? 기부? 엄마, 그건 아니지. 아무리 부모님 두 분이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생판 모르는 남을 돕는 것보다 자식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 엄마,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재산 잘 관리만 하셔. 알겠지? 그 얘긴 그만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집에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랑 네 아버지 둘이서 할 말 많으니까 그만 집에 돌아들 가라. 저는 자식들을 내보내고 남편과 옛 추억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눴고 좋았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들을 같이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게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 걸 그랬나 봅니다. 늘 일에 치여서 바쁘게 지내고 집에 오면 TV 보다가 잠들기만 했던 게 몹시 후회가 되고 속상하더라고요.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후회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괜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네요.
남편은 한 달하고 보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옆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숨이 멎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안고 오열하다가 신고를 했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식들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엄마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눈 감으세요. 아버지, 우리 삼남매 정말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엄마 재산 탐내지 않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성공할게요. 그곳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아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아빠 딸이 항상 기도해 줄게. 사랑해. 삼남매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미움이 있긴 했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것이니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현재 자식들의 마음이 진심이란 믿으며 함께 슬퍼하며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일을 화장하고 봉안당에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식들이 저에게 부탁 하나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직장에서 잘렸고 작은아들과 딸도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며 저와 남편이 하던 방앗간 일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방앗간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옆에서 엄마가 감독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월급만 챙겨주시면 돼. 방앗간에서 일을 하겠다고? 너희들이? 아서라. 니들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면 좋잖아. 우리 셋이 열심히 일해서 방앗간 2호점, 3호점까지 내면 좋잖아. 안 그래도 혼자 일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뭐 니들이 나서서 방앗간을 살려주겠다니 반가운 말이구나. 그래, 해봐. 힘들어도 꼭 참고 해서 2호점, 3호점 내봐. 알겠어. 그럼 우리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게. 알다시피 우리들 집이 서울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루 쉬었다가 올게. 엄마 외롭지 않게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 자식들의 눈을 보니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철이 들었는지 방앗간도 이어서 운영하고 저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하니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셋은 저희 집에서 지내며 방앗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찾아가 봤는데 저와 남편 못지않게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애들아, 힘들지?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엄마도 초반엔 이 일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 엄마, 힘들긴 해도 재밌어. 회사에서 상사들한테 까이던 것보단 훨씬 더 좋다고. 이 시장 손님들은 다들 착하고 좋은 분들 같아. 그렇지. 게다가 이 방앗간 단골 손님들은 수십 년 된 사람들이니까 특히 더 응원을 많이 해줄 거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챙겨드리고 인사 잘하고 항상 밝은 미소 유지해. 장사는 다른 거 없다. 친절하게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엄마. 우리만 믿으라고. 근데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땅을 팔거나 상가를 팔진 않았지? 혹시 기부한 건 아니겠지? 그건 왜 묻냐? 뭐 그래, 아직 안 했다. 그러고 보니 니들 아버지 보험금도 아직 수령 안 했네. 어서 찾아받고 정리해서 기부해야겠다. 너희들이 서운하겠지만 엄마 이해해줘라. 당연하지. 우린 이 방앗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기부는 엄마 마음이야. 엄마, 아주 자랑스러워. 니들이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그럼 일 열심히 하고 밥도 돌아가면서 챙겨 먹어라. 엄마는 그만 집에 가볼게. 삼남매는 한 달 가까이 방앗간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희 부부가 벌었던 만큼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결과까지 보니 더더욱 믿음이 갔고 방앗간을 아예 명의 이전해줘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남매가 저를 지켜보고 큰 걱정을 하더군요. 많이 우울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며 정신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 요즘 식사도 자주 건너뛰는 데다 잠도 너무 못 주무시는 것 같아. 그야 아직 네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시간 지나면 달라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자. 그리고 우울증 약이랑 수면제도 타먹는 게 좋겠어. 엄마, 시간의 힘 말고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같이 가보자. 아유, 꼭 그래야겠니? 아유, 그래, 가보자. 편히 잠 좀 자게 상담도 받고 약도 먹어보자. 자식들이 하도 치료를 권해서 정신과에 같이 갔습니다. 우울증 테스트 검사지를 작성하고 기계로 스트레스 검사까지 받았어요. 심각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보통 우울감이 있다고 하며 충분한 처방을 내려줘 약을 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약을 먹었더니 졸음이 쏟아지면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됐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기까지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었는지 하루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방앗간에서 일하는 시간에 혼자 집에서 약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현관 밖 아파트 계단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몽유병 같은 증상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집 밖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팔다리가 여기저기 까져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뼈를 다치거나 심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다가 정신과에 가서 저에게 생긴 일을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은 수면제를 복용하면 가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자식들 모두 깜짝 놀라며 제 몸을 살피며 걱정하더군요. 엄마, 괜찮아? 정신과 약 부작용에 몽유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를 어쩜 좋아? 나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약을 안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괜히 병원에 모셔갔나 봐. 죄송해 죽겠어. 엄마, 크게 다친 데 없다며?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하늘이 엄마를 구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 엄마, 진짜로 미안하고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긴 엄마는 괜찮어. 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다들 호들갑 그만 떨고 밥이나 챙겨 먹어라. 엄마는 오다가 죽집에서 먹고 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누울게. 그래서 저는 정신과 약을 그만 먹기로 했어요. 다시 우울감이 밀려오고 잠도 거의 오지 않아 문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저에게 몸보신 될 만한 걸 사왔다며 거실로 불렀어요. 맛있는 걸 자주 사주길래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게 뭐니? 엄마, 이거 보거야. 제대로 하는 집에서 사온 거야. 우리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혀. 얼른 앉아서 드셔봐요. 보거? 아니,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니, 보거는 독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들었어. 아이고, 걱정도 팔자시네. 전문가가 만진 거라 안전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한 입 먹어볼게. 엄마도 따라서 먹어봐. 큰아들이 보거회를 한 점 먹는 걸 보니 군침이 돌더군요. 그래서 저도 보거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픈 배를 보거회로 꽉 채웠답니다. 엄마 어때? 맛있지? 아유, 그래. 보거회는 처음인데 정말 맛있구나.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눈앞이 흐릿해졌고 머리가 어지럽더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또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왜 이러니? 눈앞이 흐리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엄마, 정신 차려봐!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러지? 안 되겠어. 119 부를게. 저는 곧 의식을 잃고 말았고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위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사와 링거를 맞고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겨우 의식을 차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보거 독이 몸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된 거죠. 저와 같이 먹었던 삼남매는 멀쩡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보거를 사오는 바람에 내가 그 식당 고소할 거야. 니들은 괜찮은 거니? 다들 같이 먹었잖아. 그러게, 우리는 멀쩡하네. 엄마가 드신 것에만 독이 묻었었나 봐. 아무튼 내가 그 식당 고소해서 꼭 보상받고 처벌해 줄게. 그래. 그런 집은 경고를 받고 벌을 받아야지. 큰아들 네가 책임지고 고소해라. 그렇게 보거독에 중독된 저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며칠 앓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죽을 써주기도 하고 사골국을 끓여 먹여주는 덕에 금세 몸을 회복했답니다. 보거 식당은 영업정지 한 달을 받게 됐고 벌금과 저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방앗간에서 만든 떡을 많이 가져와서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새로 개발한 떡이야. 좀 드셔봐요. 새로 개발했다고? 아이고, 너희가 이젠 알아서들 척척 잘하는구나. 나보다 낫다. 그럼 한 입 먹어볼까? 저는 삼남매가 개발한 큼직한 떡을 하나 입에 넣고 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꼭꼭 씹어 먹고 있는데 딸이 큼지막한 떡을 또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엄마, 하나 더 입에 넣어봐. 살살 녹으니까 제대로 맛봐야지. 아유, 입에 꽉 찼는데. 아유, 알았어. 맛있으니까 하나 더 입에 넣자. 그리고 계속 씹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하나 더 넣어주더군요. 자기들이 만든 떡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제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애교를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떡을 너무 많이 입에 넣고 먹는 바람에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가슴을 쾅쾅 치면서 기침을 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끄끄 소리를 냈더니 삼남매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더군요. 당황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저는 안간힘을 쓰며 기침을 하려고 애썼고 그러다 꺽 소리와 함께 목에 걸렸던 떡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방앗간 장사꾼이 떡 먹다가 초상 치를 뻔했어. 엄마, 괜찮아? 미안해. 우리가 괜히 맛보라고 입에 넣어드려서. 됐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큰일 날 뻔했다. 얘들아, 떡은 맛있으니까 이대로 팔아도 좋겠다. 나 물 좀 가져다 줘라. 그렇게 물 한 잔을 마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억지로 웃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꾸 저에게 위험한 순간이 찾아와 기분이 나빴고 자식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판단하고 애써 자식들을 미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코가 너무 매워서 깨어났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가스 냄새가 엄청 진했어요. 불을 켜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호스 부분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죠. 밸브는 잠그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일단 대피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자식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밖으로 빠져나가려는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몇 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더군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구급차가 와 저를 꺼내줬다네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삼남매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스가 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너희들은 어디에 있던 거냐? 우리는 서울 다녀왔어. 오늘 시장 문 닫는 날이어서 늦은 밤에 서울로 떠났어. 근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오더라고. 엄마 집에 가스가 새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이야. 엄마 진짜 괜찮아? 그래, 안 죽고 살았다. 왜? 아쉽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쉽냐고? 설마 우리가 일부러 가스를 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네 아버지가 시한부라고 연기했을 때도 난리치면서 돈 달라고 한 놈들인데 이런 짓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엄마, 우린 억울해. 소방관이 가스 샌 이유를 알아봤다고 했어. 가스 밸브의 노후 때문이라고 했단 말이야. 뭐? 가스밸브가 노후가 되어 그랬다고? 그게 정말이니? 그래, 엄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설마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겠어?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원하면 우리 그냥 서울로 가서 살게.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미안하다. 삼남매를 의심했지만 가스가 샌 건 다른 이유였다니 안심이 되더군요. 최소한 자식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자식들과 사는 게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요즘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삼남매가 꾸민 짓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하고 하루 날 잡아서 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 올라가라. 니들 셋이 열심히 일하는 건 알지만 그냥 서울 가서 사는 게 좋겠어. 처자식 있고 남편 있는 너희가 외지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방앗간 정리해서 니들한테 사업자금이라도 대줄 테니까 그거 받고 새삼 살거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지금껏 장사 잘해왔잖아.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다고. 근데 이런 방앗간을 팔겠다고? 이번에 재산 다 정리하려고 상가도 다 팔아서 기부할 거야. 너희들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서운하지 않아. 엄마 재산을 엄마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서운하겠어. 그럼 좋았던 날은 다 갔네. 방앗간에서 일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는데 아쉽다. 그럼 일주일만 더 있다가 팔아줘. 재산 정리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중개인한테 제대로 된 가격으로 제시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슬슬 정리할 준비나 하고 있어라. 자식들은 제가 내린 결정을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니 괜히 제가 의심한 것 같기도 했어요. 여하튼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자식들과 따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제가 내린 결정을 실행하기로 했죠. 먼저 재산이 되는 문서를 한 곳에 모아 정리를 했고 부동산 중개인과 의논을 나눴어요. 이왕이면 상가를 잘 운영해줄 건물주를 만나고 싶어
자기 철학과 성실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방앗간은 삼남매가 월말까진 일하고 싶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정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더군요. 엄마, 우리 곧 올라가는데 효도 좀 하려고 솜씨 좀 발휘해봤어. 뭐 막내가 거의 다 하고 나랑 둘째는 거들기만 하긴 했지만. 아이고, 많이도 차렸네. 누가 보면 내 제사상을 차린 줄 알겠다. 아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해. 제사상이 아니라 생신상이라고 생각하고 잡숴. 그래, 맛있게 먹으마. 아주 고맙다, 얘들아. 저는 제사상을 방불케 하는 진수성찬 앞에 앉아 생선도 뜯고 고기도 실컷 먹었습니다. 마지막은 식혜로 입가심까지 하며 원 없이 먹었답니다. 아유, 정말 맛있네. 아이고, 배가 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네. 그래? 그럼 한숨 주무셔. 침대로 가자, 엄마. 삼남매가 상을 치운다며 저에게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했고 저는 안방 화장실로 가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억지로 구토를 했답니다. 먹은 걸 일부러 개원했죠. 사실 전날 밤 삼남매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삼남매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오빠, 엄마 명이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수면제 먹이고 계단에서 굴려도 멀쩡하고 보거독도 위세척해서 나왔고 또 뭐냐? 그 떡을 목에 걸리게 하자는 건 누구 의견이었어? 별 소용이 없었잖아. 아이, 그러게 말이다. 저 노친애는 왜 우리한테 유산을 안 넘겨주고 기부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 건지. 보거 먹을 때도 우리가 일부러 독을 뿌린 것만 피해서 먹은 노력이 아까워 죽겠다고. 계단에서 굴렀을 때도 존나 긴장하면서 밀어버렸잖아. 게다가 가스 처마시고 왜 멀쩡한 거야? 진짜 오래 살 팔짱가 봐. 아무튼 지금 놓친 내가 재산 싹 다 정리해서 기부한다니까 그 전에 일 끝내야 해. 내일 최후의 만찬 준비하자. 어떻게? 음식에 여러 가지를 좀 넣어야지. 국에는 니코틴을 좀 넣고 고기에는 수면제 뿌리고 그리고 이것도 좀 넣자고. 이거? 농사할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음식에 타면 맛을 느낄 텐데? 아니, 이건 무생무치야. 이거 먹으면 한방이야. 여하튼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서 보내버리자고. 내일이 최후의 만찬이니까 다들 마음 강하게 먹으라고. 좋아, 그럼 준비 제대로 해서 끝내버리자. 실수 없이 말이야. 형, 재산은 똑같이 3등분 해. 형이 4 가져가겠다는 소리 하지 마. 알았다, 알았어. 니들이 그렇게 난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4를 가져가겠냐? 우린 평생 우애 좋게 지내야지. 우리 이번 일 끝나면 서울 가서 팔자 좋게 놀면서 살 수 있어. 명심하라고. 근데 눈치채고 그러진 않겠지? 야, 우리가 억지로 방앗간에서 일한 걸 생각해봐.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있었으니 엄마도 믿고 먹을 거야. 그런 걱정을 하지를 마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저대로 작전을 짰습니다. 밥상 밑에 잔반통을 하나 가져다 놓고 음식을 씹다가 뱉길 반복했어요. 제대로 삼킨 음식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억지로 구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자식들이 상을 치우기 전에 출동했답니다. 이윽고 초인종이 울리자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자식들은 경찰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경찰들이 왜...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과학수사대 아니야? 맞다. 니들이 음식에 독을 탔으니 내가 신고를 했다. 음식 치우지 말고 가만히 둬.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들이 차려준 밥을 잘 먹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니들이 오리발 내밀겠다. 그럼 이걸 같이 들어보자. 저는 자식들이 어젯밤 나눈 대화를 촬영한 동영상을 켜서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삼남매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곤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런 우라질! 야, 이 노친네야! 그러게 왜 재산을 당신 멋대로 기부하겠다는 소리를 해? 우리한테 바로 넘겨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형,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왜 사실을 말하고 그래? 이 멍청한 놈아. 형사들이랑 과학수사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우리 제대로 꼬였어. 인생 종치게 생겼다고! 형,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한테 빌자. 잘못된 신고라고 형사들 내보내라고 하자고. 이 돌대가리야. 네 머린 장식품이냐? 증거까지 다 찍어놨는데 형사들이 그냥 나가겠냐고? 뭐야? 형이라고 참아주니까 동생 알길 개코로 하네. 이씨. 멍청한 돌대가리 너지 이 자식아. 나랑 여동생은 시간 두고 재산 물려받자고 했는데 네 놈이 재산 사라지기 전에 받아야 한다고 꼬셔서 이사달 난 거잖아. 야, 나 아니었으면 재산은 벌써 기부하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 내 말대로 해서 그나마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등신아. 그러게 보거독 뿌릴 때 왕창 뿌려서 보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떡으로 목 막혀서 돼지게 하려던 시도도 네 아이디어였지? 이 돌대가리야. 어떤 멍청이가 떡 먹다가 돼지냐? 이런 개자식이 끝까지 지 혼자만 잘난 줄 아네. 그럼 넌 정신과에서 받은 수면제를 왕창 먹여서 계단에 굴리자는 아이디어가 신선하냐? 아주 멀쩡하고 다친 데 하나 없었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오늘날이 온 거란 말이야. 이 머저리야. 머저리? 이런 개자식이 형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이리 와봐. 씨랄. 인생 쫑나게 생겼는데 형 소리 듣고 싶냐? 나랑 여동생 인생 망하게 된 건 온전히 네 탓이야 이 나쁜 놈아. 삼남매는 저를 해치려고 한 계획이 서로의 탓이라고 미루고 욕을 하며 싸우더군요. 형사들은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과학수사대는 음식을 모두 걷어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삼남매가 경찰서를 향하게 됐고 저도 다른 형사의 차를 타고 따라갔어요. 거기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밝히고 진술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죄를 깎으려고 시도했답니다. 또 변호사를 각자 선임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며 개판을 치며 싸웠습니다. 결국 음식에 독이 발견됐다는 전화가 걸려오자 삼남매는 구속이 됐어요. 이틀 뒤 삼남매와 대화를 해보고 싶어 형사와 함께 조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셋 다 화난 표정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극도로 흥분하더군요. 이게 모두 너희들이 잘못한 대가야. 네 아버지가 시한부 연기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본성인 걸 알고 크게 실망했었는데 니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안심했었다. 근데 그게 쇼였다니. 이 노친네야. 당신들은 쇼를 해도 되고 우린 하면 안 되냐? 당신이 유산만 물려줬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생판 모르는 남한테 기부를 하겠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명국이 명천이 명선아. 내가 너희를 낳았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성실하게 했지. 나와 너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너희를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나 잔혹하니? 엄마를 해치려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이나 시도해? 그러게 한 방에 되져버리지 왜 살아서 사람 귀찮게 해? 명구가 이젠 막 나가겠다는 거니? 들켰으니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변호사들이 우리 변호를 안 맡겠대.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 변호 안 하겠대. 친족 간의 사건이라 명예가 실추된다나 뭐라나. 그래서 붙여진 국선 변호사는 그냥 판사한테 빌라고만 하더라. 니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진작 끊어냈을 텐데. 에휴, 내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너희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 당신 하나 때문에 생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다고? 너희들 끝까지 이럴 거야? 이 엄마를 증오하고 저주라도 할 기세로 보이는구나. 당연하지. 감옥 생활? 모범수로 빨리 나올 수 있거든? 다 방법 있다고. 우리가 당신 찾아내서 꼭 복수할 거야. 이렇게나 무서운 악마들이 내 자식들이라니.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 된 거지? 닥쳐! 당신이 양심 있으면 지금이라도 재산 나눠줘. 돈만 주면 군말 없이 감옥에서 때우다가 나올 테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돈 달라고? 78억이 총 재산이랬지? 그걸 3으로 나누면 26억이지. 한 10년 선고받고 모범수로 7년 정도만 살고 나와서 그 돈으로 살면 살만할 것 같으니까 돈만 줘. 그럼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또 돈이니? 그리고 니들이 한 짓이 10년만 받는다고 누가 그러냐? 다 알아봤어. 당신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미수라고. 길게 받아봐야 10년이고 짧으면 몇 년 안 된다고 했다고.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자식들이 됐다니. 오금이 저리고 머리털이 서는 기분이야. 난 판사님한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라도 쓸 거야. 니들이 오래오래 감옥에 썩도록 말이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무튼 우린 당신 가만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봐 놓친네. 혈육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어? 우리가 찾아갈 때까지 만수무강해라. 자식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 있었고 당장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조서실에서 나가는데 삼남매는 맹수의 눈으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어요. 심장이 떨릴 만큼 공포에 젖어버렸죠. 삼남매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는데 모두 실토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머리를 박았답니다. 그게 최고로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기부는 하지 않고 제 통장에 수십억의 돈을 넣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얼마 뒤 재판이 열렸고 친족을 해치려 했던 혐의로 삼남매는 길고 긴 징역을 받고 수용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나중에 해코지할 게 무서웠던 저는 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개명 신청 이유를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바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호적 파기 신청도 해서 자식들과의 호적이 분리됐습니다. 호적 등본을 떼도 저를 찾을 수 없게 됐죠. 전 재산을 가지고 제가 떠난 곳은 조용한 바닷가 근처의 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이 높고 대문도 튼튼해서 누가 몰래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홀로 바다 구경도 하고 세상 구경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답니다. 자식들을 못 보게 됨으로써 손주들까지 못 보고 살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누구도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으니 보고 싶어도 참고 감수해야겠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는 제 또래의 남자와 친구 사이로 지내다
얼마 전부터 애인 관계가 됐답니다. 늙은 나이에 애인도 있고 집도 있고 멋진 자연까지 곁에 두고 사니 그래도 살만하고 재밌네요. 애인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됐고 제 사연을 끄적여 봤답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제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셨길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앞날만 생각하며 재밌게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